이번 설날에는 그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주인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사 도우미가 속삭였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냈다. 박태준의 거대한 대저택에서 최고급 리넨 시트를 개는 김아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으로는 설 전날 밤의 축제를 위해 모여든 가족들의 따뜻한 불빛이 번져 보였지만 정작 그녀의 낡은 휴대전화 화면에는 8살 아들 김민준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만이 차갑게 떠 있었다. 엄마, 집에 와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다. 입주 도우미로 일한 지 3년, 그리고 3번의 설날을 놓쳤다. 남들이 가족의 온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타인의 행복을 닦고 광내야 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텅 빈 복도 깊은 어둠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벌 상무인 주인이 어둠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이번 설날에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었다. 이후에 일어날 일은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내리려는 선택에는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엄청난 대가가 따랐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느 도시와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전사 같은 어머니의 고독한 싸움을 함께 응원합시다. 서울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김아라의 지친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갓 세탁하여 라벤더 향이 나는 명품 옷들을 한아름 팔에 안고 박태준 저택 3층의 긴 복도를 지나갔다. 32살인 그녀의 한때 초롱초롱했던 눈동자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14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빛을 잃고 흐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눈은 차마 밖으로 흘리지 못한 뜨거운 눈물로 위태롭게 반짝였다. 창문마다 장식된 화려한 설날 전등들이 조롱하듯 깜빡이며 생존을 위해 그녀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상기시켰다. 계속하기 전에 김아라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국 전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고단한 여정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실화에서 영감을 받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박태준의 서재 밖에서 잠시 멈춰서서 닳고 다른 유니폼 깃을 만지작거렸다. 45살의 이 냉철한 사업가는 건설과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평범한 중산층 엔지니어에서 서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김아라가 그를 위해 일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철두철미한 일과와 까다로운 취향, 그리고 집안을 짓누르는 침묵하는 분위기까지 완벽하게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가 끝내 배우지 못한 것은 자신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방법이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대구에 계신 늙은 어머니 김옥순이 보낸 또 다른 메시지였다. 민준이가 너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내일 저녁 식사 자리에 내 밥그릇도 식지 않게 마련해 두었어. 죄책감이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지며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의 아들은 500km 떨어진 대구의 할머니 집에서 엄마의 온기 없이 자라고 있었다. 1년에 고작 2번 빠듯한 버스비를 감당할 수 있고 박 상무가 자비롭게 짧은 휴가를 허락할 때나 겨우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강남의 넓은 대지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저택은 김아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부의 증거였다. 대리석 바닥은 천장에 화려한 수정 샹들리에를 거울처럼 반사했고 방마다 놓인 가구들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해도 사지 못할 만큼 값비싼 것들이었다. 그녀는 박상무의 두 10대 자녀가 친구들의 파티에 어떤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갈지
투덜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생각했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저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다는 것을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김아라. 박서연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복잡한 생각을 단칼에 끊었다. 황금 장신구를 온몸에 두른 우아한 여인이 계단 꼭대기에 마치 여왕처럼 나타났다. 내일 저녁 7시에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거야. 식당을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여분의 방들도 빠짐없이 확인해둬. 우리 언니, 가족이 전부 올 거니까. 네, 사모님. 김아라가 힘겹게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가슴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았다. 손님이 많아진다는 것은 설날 자정이 넘도록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저녁 식사 때 민준이와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연기처럼 증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정성스러운 설날 만찬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주방으로 터벅터벅 내려갔다. 요리사 이모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다독였다. 아라야, 너무 지쳐 보여. 얼굴이 반쪽이야. 괜찮아요. 김아라는 애써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젖어 떨렸다. 그녀는 직원용 작은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마침내 잠시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외면한 채 그녀는 전화를 꺼내 민준이의 학교 사진을 보았다. 앞니가 빠진 장난기 어린 미소와 맑고 밝은 눈이 그녀를 빤히 응시했다. 민준이는 아기가 아직 핏덩이일 때 그들을 비겁하게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너무나도 쏙 빼닮아 있었다. 엄마가 꼭 보상해줄게. 다갚아줄게. 그녀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버는 모든 돈은 민준이의 학비와 병든 어머니의 약값, 그리고 고향에 갈 때 잠시 머물 곰팡이 핀 작은 방세를 내는데 모조리 들어갔다. 자신을 위해 여유를 부릴 돈도, 아들에게 평생 남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줄 시간도 절대 충분하지 않았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김아라는 세탁실의 습기 속에서 기계적으로 옷을 개며 마음은 자꾸만 과거의 설날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대구에서의 어린 시절을 기억했다. 그때 설날은 새옷 한 벌과 특별한 음식, 그리고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를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설날은 다른 부유한 가족들이 행복을 축하하는 것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더 치열하게 일해야 하는 날을 의미할 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마지막 리넨 바구니를 힘겹게 들고 위층으로 옮겼다. 집안은 마침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박상무 가족은 각자의 방으로 물러갔다. 그녀는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피로를 느끼며 어두운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다. 아래층 중앙 로비의 거대한 설날 장식은 수백 개의 불빛으로 눈부시게 빛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의 소원이 이루어진 산처럼 화려한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번 설날에는 그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공허한 목소리로 빈 공중에 대고 속삭였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준 선물을 열어보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내 손으로 따뜻한 음식을 해먹이고 단 하루만이라도 남의 집 하인이 아닌 진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어요. 김아라가 몰랐던 사실은 박태준이 서류를 가지러 나오다가 서재 문가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모든 말을 들었고 그 순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한 남자의 메마른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요동쳤다. 그들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지만 김아라는 여전히 그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과 결코 내릴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충동적인 결정으로 복잡해졌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잔인한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고 부유한 이들의 기대감 섞인 평소와 다름없는 혼란스러운 아침이 시작되었다. 김아라는 주방에 호출을 받기 전 겨우 3시간을 쪽잠으로 때웠다. 오전 6시가 되자 그녀는 이미 요리사 이모를 도와 마을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엄청난 양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몸이 있는 곳이 아닌 오직 500km 떨어진 대구의 작은 방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서 민준이는 부스스 눈을 뜨고 모여든 친척들 사이에서 혹시나 왔을까 싶어 엄마의 얼굴을 찾고 있을 것이었다. 박상무의 저택은 부와 화려함의 전시장으로 변했다. 박서연은 김아라의 1년 연봉보다 비싼 명품 드레스를 휘감고 방을 휘저으며 날카롭게 명령을 내렸다. 친척들이 줄지어 고급 차량을 타고 도착했고 아이들은 산더미 같은 비싼 장난감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소란 속에서 김아라는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끊임없이 소주와 전을 날랐다. 박태주는 그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에서 동떨어져 유난히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아내인 박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여보,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번 대형 계약 때문인가요? 아니, 박상무는 짧게 대답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투명인간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김아라를 시선으로 집요하게 쫓았다. 그냥 생각 중이야.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자신이 엿들었던 그 절박한 기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그 속삭이는 기도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 봉인된 기억을 건드렸고 그가 성공을 위해 억지로 묻어두려고 애썼던 과거를 끄집어냈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팔며 자신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병이 날 정도로 일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가 첫 100만 원을 벌던 해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들의 눈부신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사람들을 배경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보는 눈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도대체 그 약속을 언제 깨뜨렸던가. 오후가 되자 김아라의 발은 퉁퉁 부어 아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녀는 허락된 5분간의 점심시간 동안 구석에 숨어 민준이와 짧은 통화를 했다. 왜 집에 못 오느냐는 아이의 실망 섞인 목소리에 그녀의 단단했던 의지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다음에 꼭 갈게. 내 사랑. 엄마가 약속할게. 그녀는 그것이 지키지 못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아들에게 약속했다. 그녀가 식당에서 빈 접시를 치우고 있을 때 박태준이 유령처럼 옆에 나타나 그녀를 너무 놀라게 한 나머지 하마터면 비싼 도자기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상무님,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아라. 박상무가 평소의 냉랭함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잠시 시간 좀 내주게. 서재로 오지.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실수라도 한 걸까? 드디어 해고되는 걸까? 그녀는 초조하게 앞침에 손을 비비며 그를 따라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서재로 갔다. 방 안은 묵직한 가죽 향과 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고 거대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수많은 상장들이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아.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지시했다. 그녀는 의자 끝에 불편하게 엉덩이만 걸터 앉았다. 직원이 감히 박상무의 서재 의자에 앉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깊게 서린 피로와 살이 빠져
유니폼이 몸에 평소보다 헐겁게 걸려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살폈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3년입니다, 상무님. 정확히 거의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휴가는 며칠이나 썼나? 기마라는 질문의 의도를 몰라 당황하여 눈을 깜빡였다. 계약상 한 달에 이틀이 허용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썼고, 지난 4월에 가족을 보러 오1을 다녀왔습니다. 아들 이름이 민준이었지.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그녀는 박상무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네, 상무님, 8살입니다. 4월 이후로 한 번도 못 봤겠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이를 위해 피눈물로 희생한 적이 있나요? 이 중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봅시다. 눈물이 핑 돌며 차올랐지만 그녀는 눈을 빠르게 깜빡여 억지로 가라앉혔다. 아닙니다, 상무님. 하지만 어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걸 물은 게 아니야.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복도에서 자네가 하는 말을 들었네. 기마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상무님, 방해가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설날에는 아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지. 방아는 파티의 먼 웃음소리를 제외하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기마라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바닥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고용인으로서 지켜야 할 암묵적인 철칙을 어겼다. 고용주에게 자신의 비참한 고충을 알리지 말 것. 자신의 현실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 것.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기어들어가듯 속삭였다. 주제넘고 부적절했습니다. 아니, 박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적절한 건 내가 3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자네의 삶이나 가족, 자네가 내 집에서 일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잘 가꾸어진 정원을 내다보았다. 내 어머니도 시장 상인이셨어. 자네도 알고 있었나? 기마라는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고백에 놀라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하루에 15시간, 일주일에 6일을 꼬박 채소를 파셨어. 내가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행사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셨지. 그의 목소리가 후회로 거칠어졌다. 나는 어머니가 희생한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잊어버렸지. 나는 직원을 두었으면서도 그들을 각자의 꿈과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는 다시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내일 아침 당장 대구로 내려가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준비하겠네. 이 주간에 유급 휴가를 줄 거야. 기마라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꿈일 거야. 게다가 그가 계속했다. 자네가 돌아오면 근무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해보세. 일주일에 4일은 여기서 일하고 3일은 대구로 돌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지. 어린 자식과 떨어져 1년 내내 이렇게 지내는 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옳지도 않아. 상무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그러시는지. 왜냐하면 누군가 내 어머니에게 이랬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깊은 따뜻함이 서렸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부모의 온기 없이 자라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기마라의 평정심이 와르르 무너졌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이 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 짐을 싸게. 기사는 오전 6시에 대기할 거야. 그리고 김아라. 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진실한 미소를 지었다. 즐거운 설날 보내게. 떨리는 다리로 서재를 나설 때 김아라는 몇 년 전 요리사 이모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단다. 아라야.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적절한 사람이 엿들은 단 한 번의 절박한 속삭임이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른다. 서남이 결국에는 항상 이길 방법을 찾는다고 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전역에 푸르스름한 새벽이 밝아오자 검은색 랜드크루저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달렸다. 김아라는 뒷좌석에 깊이 파묻혀 여전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박상무의 개인 기사인 이성호는 정확히 오전 6시에 따뜻하고 정중한 미소와 함께 그녀를 맞이하며 편히 쉬라고 일러주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직접 싸지 않은 큰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박 상무님이 출발하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성호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그 안에는 민준이를 위해 정성껏 포장된 선물들과 그녀를 위한 새 옷, 그리고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 두툼한 돈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의 쪽지에는 그동안 놓친 모든 명절에 대한 이 주치 특별 보너스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여행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난 지금 김아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서울의 숨막히는 도심 혼란을 뒤로하고 삶의 속도가 전혀 다른 평화로운 작은 마을과 동네들을 지나쳤다. 시장 상인들이 머리에 쟁반을 이고 가고 아이들이 붉은 흙마당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축구를 하고 있었다. 박상무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에 존재하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진짜 한국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엄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김아라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후면 도착할 거예요. 노모의 숨 가쁜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라야, 정말이냐? 어떻게 된 거니? 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이 거기 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당장 불러올까? 아니요, 그냥 놀게 두세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요. 김아라는 새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다. 엄마,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세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성호가 백미러로 그녀와 눈을 맞췄다. 박 상무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스스로 벽을 치고 계셔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내면에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분을 위해 일하셨나요? 12년 됐습니다. 그분이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지켜봤죠. 죽도록 일하시고 가끔은 너무 지나치실 때도 있습니다. 박 상무님 결혼 생활은 이성호가 말을 고르듯 잠시 침묵했다. 사모님은 사람보다 그 화려한 생활 방식을 더 사랑하시죠.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박 상무님은 여전히 그 옛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다시 기억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그들은 대전에서 잠시 멈춰 점심을 먹었다. 김아라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성호가 굳이 식사비를 냈다. 동네 식당에서 나온 투박한 제육볶음과 구수한 된장찌개는 고향의 맛이었다. 김아라는 오늘 밤 어머니의 낡은 주방에서 직접 저녁을 차리고 민준이의 얼굴을 보고 가사 도우미가 아닌 오직 어머니로서 보낼 온전한 이 주의를 생각하며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했다. 대구로 향하는 길에 김아라는 고향에 사는 여동생 김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도착과 서프라이즈 계획을 설명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대구에 들어섰고 대구의 산들은
주황색과 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고 있었다. 도시는 익숙한 소란함과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 가파른 언덕길, 그리고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다른 흙냄새 섞인 공기로 그녀를 환영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돌아 외곽에 있는 빛바랜 푸른색 대문이 있는 어머니의 소박한 집 앞에 도착했다. 이성호가 차를 세우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다. 김아라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작아진 어머니 김옥순이 늦은 시간임에도 정갈한 차림으로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서울 번호판을 단 비싼 차를 보고 구경 나온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에 모여들었다. 김아라가 차에서 내렸고 세상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이윽고 그녀가 달렸고 어머니가 달렸으며 그들은 3년간의 지독한 이별을 담은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 부딪혔다. 이성호가 조용히 김아라의 짐을 내리는 동안 두 여인은 길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내 딸아. 김옥순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딸이 드디어 집에 왔구나.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김아라는 품에서 물러나 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깊게 패인 새로운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가난한 가족을 지탱해 온 강인함으로 반짝였다. 지연이가 데리고 있어. 네가 올 때까지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아이스크림 먹이러 나갔다. 김옥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김아라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졌다. 봐라, 뼈만 남았구나. 너무 말랐어. 내가 다 고쳐놓으마. 이 예상치 못한 반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민준이가 엄마를 보았을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세요. 이성호가 공손히 다가왔다. 아주머니, 저는 시내 호텔에 머물 예정입니다. 박 상무님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제가 항시 대기하고 있을 테니 어디든 가실 곳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과해요. 김아라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상무님, 엄명입니다. 이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는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차에 올랐고 김아라는 그런 관대함을 평생 본 적 없는 호기심 어린 이웃들에게 둘러싸인 채 어머니의 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가 넋이 나간 그녀를 안으로 이끌며 말했다. 다 이야기해보렴. 집은 김아라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좁고 소박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에는 낡은 종교 사진들이 걸려 있었으며 어머니의 구수한 요리 냄새가 공중에 포근하게 남아 있었다. 그들은 김아라가 어릴 때 숙제를 하던 작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는 복도에서 속삭였던 기도와 박상무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대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느님이 내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셨구나. 어머니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끔은 사람을 기도의 답으로 사용하신단다. 밖에서 익숙한 낡은 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김아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김지연의 오래된 승용차가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뒷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튀어나왔다. 학교 유니폼은 하루 종일 놀아서 구겨져 있었고 이모에게 무언가 신나게 말하는 아이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김아라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문가로 걸어갔다. 민준이는 기억보다 키가 훌쩍 컸고 팔다리는 길어져 있었다. 눈썹 위에는 본 적 없는 작은 흉터가 있었다. 그녀가 놓친 것이 너무 많았다. 거리와 가난 때문에 빼앗긴 보석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민준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들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심장 박동 한 번의 찰나 동안 아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얼굴에 인지하는 빛이 폭발하듯 번졌다. 엄마. 아이가 비명처럼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왔고 8살의 몸 전체가 포탄처럼 그녀의 품으로 달려들어 그녀를 한 걸음 뒤로 휘청거릴 만큼 강하게 안겼다. 그녀는 아이를 부서져라 꽉 안고 아이의 땀 냄새와 살 냄새를 맡으며 자신을 향해 격렬하게 뛰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다. 아이는 엉엉 울고 있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지켜보던 지연이도 울고 있었다. 대문 밖에서 훔쳐보던 이웃들조차 눈시울을 붉혔다. 왔구나. 민준이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진짜 우리 집에 왔어. 내가 여기 있어, 내 사랑. 김아라가 아이의 이마와 뺨, 손에 미친 듯이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주 내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믿을 수 없는 기쁨에 찬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 주나?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진짜란다. 하늘이 무너져도 진짜야. 그날 밤 아이의 학교 수업이 있음에도 그들은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다음 날 김아라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친구들과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며 아이의 썰렁한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었다. 그들은 함께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었고 김아라는 박 상무가 준 선물들을 아이에게 주었다. 축구공, 동화책, 새 옷, 그리고 학교 과제를 위한 최신형 태블릿 PC를 본 민준이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동그래졌다. 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것이었다. 잠자기 전 민준이는 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왔다.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예전처럼 품에 딱 맞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엄마, 민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원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안 가면 안 돼요. 김아라의 가슴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기이하게 치유되었다. 영원히 있을 수는 없지만 내 사랑,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작은 방에서 아이를 침대에 뉘어줄 때 민준이가 그녀의 손을 생명줄처럼 잡았다. 가지 마요. 내가 자는 동안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오늘 밤은 절대로. 그녀는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손은 꿈속에서도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잠든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했다. 그리고 김아라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순간 하나만으로도 그 모든 고통을 겪을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희생, 뼈아픈 고통, 그리고 어떻게든 기적처럼 응답받은 그 속삭이는 기도 말이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도전이 닥쳐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저 하나의 어머니일 뿐이었고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을 보낸 낡은 집에서 잠을 청하며 가슴속에 비온 뒤 피어나는 꽃처럼 희망을 품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믿는다라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니면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구에서의 첫 일주일은 깨어나기 두려울 만큼 아름다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몇 끼 만들고 매일 아침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교문까지 바래다 주었으며 식탁에서 숙제를 꼼꼼히 도와주고 아이가 나누고 싶어하는 학교의 모든 사소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 3년간의 공백이 단 며칠 만에 지워질 수는 없었지만 함께하는 매 순간이 찢어졌던 관계의 조각들을 다시 단단하게 꿰매어 주었다. 다섯째 날 이성호가 그들을 태우고 시장으로 갔고 김아라는 비록 며칠 늦었지만 가족을 위해 제대로 된 설날 만찬을 차릴 풍성한 재료들을 샀다. 지연이가 두 아이와 함께 합류했고 김옥순 할머니는 김아라가 없는 동안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이웃들을 모두 초대했다. 소박한 마당은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아이들, 막걸리를 나누는 어른들로 가득 찼다.
그것은 김아라가 서울의 차가운 쪽방에서 외로운 밤들을 보내며 꿈꿔왔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기쁨의 언저리에는 냉혹한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편지에서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빠져 있었다.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하셨고 비용 때문에 비싼 약들을 종종 거르고 계셨다. 집도 곳곳이 수리가 필요했다. 양철 지붕 한 구석은 비가 오면 물이 샜고 흰개미가 벽 하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민준이의 학교는 선생님들은 좋았지만 교육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박 상무가 준 태블릿은 학교 건물 전체에서 가장 최신 기술일 정도였다. 8째 날, 김아라의 낡은 전화기에 모르는 서울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김아라 씨, 박태준입니다. 그녀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고 긴장했다. 그가 직접 비서도 통하지 않고 전화한 것에 놀랐다. 상무님, 무슨 급한 일 있으신가요? 내가 자네에게 물어야 할 말이네. 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어떤가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상무님.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가 말을 끊으며 사색적인 어조로 천천히 말했다. 자네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 근무 형태 재조정에 대해서 말이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다른 제안을 하고 싶군. 만약 자네가 서울로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가? 김아라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결국 해고되는 걸까? 그의 친절은 그녀를 부드럽게 내보내기 위한 절차였을까? 상무님, 제가 뭘 잘못...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우리 회사 대구지사가 있네.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지. 그곳의 사무실 전반적인 가사를 관리하고 행사를 조정하며 청소와 시설 유지 보수를 감독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근무만 하면 돼. 급여는 지금 서울에서 받는 것과 비슷하겠지만 자네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네. 김아라는 듣고 있는 말을 머리로 처리하지 못한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어머니의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게 이런 과분한 일을 해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텅 빈 집에서 내 가족을 지켜봤기 때문이야. 박태준이 씁쓸하고 조용히 말했다. 정말 유심히 지켜봤지. 내 아이들은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아. 아내와 나는 집은 공유하지만 삶은 공유하지 않지. 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소중한 모든 것과의 연결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자네와 민준이를 생각했네. 두 번째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더 강해졌다. 나는 내 실수를 고칠 수 없어, 김아라 씨. 내 아이들은 이미 다 컸고 상처는 너무 깊게 남았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네. 그래서 자네가 이 직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어. 하겠나? 김아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제안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김아라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은 세부사항, 급여, 시작 날짜,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김아라는 멍하니 전화기를 든 채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그녀를 찾을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무슨 일이냐? 안색이 왜 그래?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김옥순 할머니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김아라의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를 들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분, 박 상무님이라는 분은 하늘의 복을 받으신 게야.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남에게 복이 되기로 선택하신 게지.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법이란다. 그날 저녁 김아라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았다. 엄마가 다시 서울 안 가고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 것 같니?
놀러 오는 거 말고 진짜 여기서 매일 같이 사는 거야. 민준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혼란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폭발적인 기쁨으로 변했다. 영원히요? 영원히 학교도 데려다 주고요. 아이의 환호성에 지연이가 주방에서 놀라서 달려왔다. 곧 온 가족이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섞인 음악에 맞춰 작은 거실에서 춤을 추며 축하했다. 민준이는 순수한 행복에 겨워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전화가 왔다. 박서연이었다. 김아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모님, 박 상무님께서 대구지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중년의 위기로 미쳤나 보군. 우리가 네가 필요해. 지금 당장 집안이 엉망이야. 월급을 20% 아니 30% 올려주마. 격주로 주말마다 아들을 보러 가도 좋아. 절박하고 힘없던 예전의 김아라였다면 그 제안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준이와 보낸 이 일주일 동안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유니폼과 예속을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상무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너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야. 내 남편의 변덕스러운 관대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김아라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들과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김아라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인 중 한 명에게 방금 정면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두려움 대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느꼈다. 남은 날들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김아라는 민준이의 학교를 방문해 선생님들을 만났고 앞으로 모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임을 당당히 설명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시고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았고 보너스 일부를 털어밀린 약값으로 썼다. 지붕을 수리하고 흰개미 피해를 고치기 위해 일꾼들을 고용했다. 민준이를 돌봐준 여동생 지연이의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샀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와 민준이는 어둠 속에서 함께 누워 미래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우리 여전히 가난할까요? 아이가 아이답게 솔직하게 물었다. 가끔은 여전히 힘들 거야. 김아라는 거짓없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힘들어할 거고 그게 우리를 중요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13째 날 이성호는 그들을 데리고 대구지사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었다. 서울 본사의 위용에 비하면 소박했지만 전문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관리자인 아디제라는 이름의 친절한 여성이 김아라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박 상무님이 직접 전화해서 자네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주셨어. 그런 일은 내 평생 처음인데 대단한 인상을 남겼나 보군. 일은 완벽했다.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존중받는 전문적인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저녁에 어머니로서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근무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주 후에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동안 서울에서의 짐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그날 저녁 김아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박태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사무실 방문은 어땠나? 완벽했습니다, 상무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고 아들 곁에 있어 주게. 그것으로 충분하네. 그녀는 한 남자가 속삭이는 기도를 들어주기로 한 결정이 가져온 엄청난 파급 효과에 압도되어 메시지를 멍하니 응시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그 한순간의 침묵과 경청으로 회전했다. 나중에 민준이를 침대에 뉘어주며 그녀는 지난주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수학 선생님이 너는 똑똑하지만 가끔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을 때가 있대.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본다고. 민준이는 들킨 듯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가끔은 엄마가 저기 길을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척 연기해요. 김아라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내 사랑. 네가 창밖을 내다볼 때 엄마가 진짜로 너를 데리러 거기 서 있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들이 잠들자 김아라는 텅 빈 복도에서 자신의 깊은 소원을 속삭였던 그 절망적인 설날 전야로부터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고통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연결을 선택한 재벌 박태준에 대해, 긴 길을 인내와 친절로 운전해준 이성회에 대해, 그녀가 없는 동안 굳건히 버텨준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보기로 선택했을 때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기적처럼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민준이가 이제는 누군가 듣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빈 공간에 소원을 속삭일 필요가 없도록 남은 평생을 다해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다. 이제 그녀는 항상 거기 있을 것이고, 곁에 있을 것이며,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진짜 집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아라의 삶이 변한 지 6개월이 흘렀다. 그녀는 토요일 아침 어머니의 집 문께에 서서 민준이가 마당에서 동네 아이들과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축구공을 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고 거침없이 하늘로 울려 퍼졌다. 물을 마시러 안으로 들어올 때 엄마가 거기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아이만의 소리였다. 변화는 심오했다. 대구지사에서의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관리자 아디제는 단순히 상사가 아니라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 가사 노동 이상의 사무관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동료로서 존중했고, 그녀는 단순히 몸이 아닌 정신을 사용하는 일에서 깊은 만족감을 찾았다. 그녀의 급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김옥순 할머니는 정기적인 의료 치료를 받았고 적절한 약 덕분에 거친 숨소리가 편해지셨다. 그들은 집 전체를 수리했고 마당 전체를 밝혀주는 화사한 노란색으로 담벼락을 칠했다. 민준이의 학비는 미리 지불되었고 방과 후 활동과 어린 시절을 마법처럼 만들어줄 가끔의 치킨 같은 간식을 사기에도 충분한 돈이 남았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김아라는 자신을 가사 도움이나 불행한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노동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온전한 인격체로 재발견했다. 그녀는 학부모 상담에 당당히 참석하고 학교 과제를 도와주며 매일 밤 따뜻한 저녁을 요리하고 이야기와 기도로 민준이를 재웠다. 모성애가 있어야 할 자리에 뻥 뚫려 있던 가슴의 구멍이 마침내 사랑으로 채워졌다. 전화가 울렸다. 박태준이었다. 그녀가 새 직책을 시작한 이후 그들은 몇 번 통화했지만 항상 전문적이고 정중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상무님. 김아라 씨, 주말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군. 아닙니다, 상무님. 다음 주에 사업차 대구에 갈 일이 생겨서 전화했네. 괜찮다면 잠시 들러서 자네 가족을 제대로 만나보고 싶군. 깜짝 놀란 마음이 일렁겼다. 물론입니다, 상무님. 저희에겐 영광입니다. 아니, 박 상무가 조용히 말했다. 영광인 쪽은 나일 거네. 가족들에게 방문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김옥순 할머니는 즉시 며칠 전부터 정성스러운 식사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지연이는 언니의 인생을 바꾼 남자를 직접 만나 보고 싶어 했다. 민준이는 아이 같은 호기심으로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벌이에요? 개인 전용기가 있어요? 라고 물었다. 다음 주 목요일 이성호의 익숙한 랜드크루저가 마당 앞에 멈춰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태준이 평소의 위압적인 비싼 정장 대신 단순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으로 함께 내렸다. 45살인 그는 예전보다 왠지 더 젊어 보였고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덜해 보였다. 가족들이 작은 거실에 모였고 박태준의 존재감으로 공간이 더 좁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김옥순 할머니의 낡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그녀가 내놓은 막걸리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두 손으로 받았다. 저를 누추한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김옥순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훌륭한 따님을 키우셨군요. 노부인은 얼굴 가득 주름진 미소를 띄었다. 아버지를 닮아 강인한 아이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가난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르쳐 주셨지요. 박태준의 시선이 김아라를 향했다. 그런 것 같군요. 참지 못한 민준이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상무님, 왜 우리 엄마를 도와주셨어요? 민준아. 김아라가 당황해서 나무랐다. 하지만 박태준은 소리내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구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는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려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너만 할 때 우리 어머니도 아주 열심히 일하셨단다. 내가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 하지만 내가 어머니께 보답하기도 전에, 어머니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을 때 다른 아이가 엄마를 곁에 둘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내 어머니의 기억을 기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단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김옥순 할머니가 감정에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참 잘 키우셨군. 잠시 잊었을지 몰라도 말이야. 이제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실 게야. 점심 식사 후 박태준은 김아라와 사적으로 대화하기를 청했다. 그들은 민준이가 친구들과 흙장난을 하는 마당을 지나 김아라가 심기 시작한 작은 정원의 고요함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말로 잘 지내고 있나? 사적인 감정 빼고 격식 없이 알고 싶군. 김아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행복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진심으로 행복해요. 어떤 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좋은 월급을 받아도 물가가 비싼 서울에 있을 때보다 돈은 더 빠듯하죠. 하지만 민준이와 함께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가치를 잊게 합니다. 다행이군. 그는 잠시 멈췄다.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 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내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어. 김아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미안해, 하지 말게. 이미 몇 년 전에 끝난 일이었어. 그저 사회적 시선 때문에 겉모습만 유지해 왔을 뿐이지. 그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네를 도우면서 내가 거짓된 삶을 계속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네. 내 아이들은 상처받고 화가 나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 사이에 정직함이 생길 기회,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생겼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변화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 봅시다. 변화는 어렵지만 가끔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죠. 김아라가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넸다. 맞아.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내가 온 또 다른 이유가 있네. 대구지사가 확장될 거야. 몇 가지 새로운 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아디제가 자네를 지사가사 총괄 책임자로 승진시키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네. 급여의 상당한 인상과
더 많은 책임이 따를 거야. 관심 있나? 김아라의 눈이 커졌다. 상무님, 제가 거기 있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자네가 사무실 문화를 바꿨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고 효율성이 증가했지. 아디제는 자네가 타고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하더군. 그는 신뢰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실력으로 얻어낸 거네. 그러니 하겠나 안 하겠나? 네, 김아라가 긴 숨을 내뱉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오후가 지나가도 박태준은 서둘러 떠날 기색이 없었다. 그는 민준이 친구들과 땀을 흘리며 축구를 했고 공이 실수로 김옥순 할머니의 텃밭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웃었다. 그는 지연이의 아이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동네와 학교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 사업가가 아닌 이웃으로서 지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자 그는 떠날 준비를 했다. 대문에서 그는 멈춰 섰다. 김아라 씨, 자네가 한 가지 꼭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게 있네. 내가 한 일은 자선이 아니었어. 그것은 배상이었을 수도 있고 부가 나를 눈멀게 하기 전에 인간 박태준을 기억하려는 처절한 시도였을 수도 있지. 자네만 이 합의로 얻은 게 아니야. 나도 얻었네. 자네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일깨워 주었어. 우리 모두 가끔은 일깨움이 필요하죠. 김아라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가 떠난 후 김옥순 할머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이 날을 기억해라. 동정심 없는 분은 껍데기일 뿐이고 공허함일 뿐이지만 동정심은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변화시킨단다. 박 상무님은 아라의 기도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귀를 기울이셨지. 그리고 보렴, 그 작은 경청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날 밤 김아라가 민준이 옆에 누웠을 때 그녀는 설날 전야의 절망에서 지금 이 만족스러운 순간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되새겼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완벽한 삶이란 동화 속에나 있으니까. 여전히 도전들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집에서 가족에게 둘러싸인 채 아들을 곁에 두고 맞이하는 행복한 도전들이었다. 엄마, 민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 상무님이 또 놀러 오실까요? 글쎄, 오시면 좋겠니? 네, 착하시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내 사랑,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다른 모든 건 그저 덤일 뿐이지. 민준이가 잠들자 김아라는 속삭이는 기도와 예상치 못한 응답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재발견한 재벌과 짓밟혔던 존엄을 되찾은 미혼모에 대해,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연결한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해 생각했다. 그 실은 공감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위로 촘촘히 짜여 있었다. 서울에서 박태준은 텅 빈 저택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는 그 주에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갔고 아이들은 이혼 과정을 소화하는 동안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다. 가식의 거짓 온기가 사라진 집은 허전하게 느껴졌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방문 중에 이성호가 찍어준 사진을 보았다. 박태준과 민준이,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느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다른 아이들이 모두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다. 가끔은 다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줌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대구에서 김아라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분화지휘가 아닌 곁에 있음과 소중한 기억으로 변모한 평범한 순간들의 선물에 대해,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지지해준 공동체에 대해, 그리고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들렸던 그 설날 전야의 절박한 속삭임에 대해. 3개월 후 김아라는 새 사무실에 서서 책상 위에 책임자 명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고객들과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전문적인 성취를 이룰 때마다 자신감은 커져갔다. 창밖으로 2시간 후에 민준이의 학교 버스가 도착할 거리가 보였다. 버스가 오면 그녀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계약 체결 소식 들었네. 잘했어, 김 책임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김아라, 민준, 김옥순, 김지연,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까지 작은 식탁은 붐볐지만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김아라는 이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상무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나 수정 샹들리에가 아니라 자유롭게 주고받는 이 따뜻한 연결, 곁에 있음, 그리고 사랑 말이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민준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아이는 자신의 영웅에 대해 수필을 쓰고 있었다. 엄마에 대해 쓰고 있어요.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제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상황이 힘들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김아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영웅이 아니야, 내 사랑. 난 그냥 네 엄마일 뿐이지. 그게 엄마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민준이가 완벽한 아이의 논리로 대답했다. 나중에 귀뚜라미가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작은 베란다에 홀로 앉아 김아라는 1년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를 되새겼다. 그녀는 1년 전 설날 전야에 지치고 희망도 없이 텅 빈 복도에서 절박한 소원을 속삭이던 여자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 즉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곁을 지키는 여자를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기도가 응답받는 예상치 못한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하늘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끔은 경청하고 배려하며 자비롭게 행동하겠다는 단순한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말이다. 자신의 마음을 재발견한 재벌, 친절하게 먼 길을 운전해준 기사, 그녀의 귀환을 안아준 공동체, 그리고 도움과 변화를 받아들인 자신의 용기를 통해서 말이다. 그녀의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진동했다. 박태준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오늘 내 딸이 자네에 대해 묻더군. 자네가 영감을 주는 분이라고 말이야. 자네의 여정, 회복력, 그리고 모성에 대해 딸아이 학교에서 간연해 줄 수 있겠나. 김아라는 보이지 않는 가사 도우미에서 초청 강연자로 변한 이 상황에 압도되어 메시지를 응시했다. 변화는 완벽했다. 그녀는 답장을 쳤다. 제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생존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투하는 모든 미혼모들에게 영광이 되는 이야기. 고용주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노동자에게, 어둠 속에서 새벽을 바라며 속삭이는 모든 기도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비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망과 존엄 사이의 거리는 가끔 단 한 사람이 경청하기로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방 안에서 민준이가 불렀다. 엄마, 여기 좀 와봐요. 가고 있어, 내 사랑.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걸어 들어가는 순간 김아라는 이해했다. 곁에 있고 필요해지고 집에 있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바로 행복한 결말이라는 것을. 분화지위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단순하고 심오한 선물 말이다. 속삭이는 기도는 응답받았고 그 응답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닿은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퍼져나갈 자비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론에 도달했을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구원, 그리고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도전할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기다리고 있는 다음 영상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운명이 의지와 충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클릭하세요. 어떤 이야기들은 관객을 선택하며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선택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